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농구 폴리뉴스 대표, 이두화 전 국회의원,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 시각이와 청와대 박지원 대변인 브리핑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단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여긴 문 대통령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과 국회에 절박한 상황을 설명드렸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취임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치러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시급한 상황, 친절한 설명, 절박한 호소로 요약될 수 있는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의미 있는 변화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시정연설은 연설문만 제공되었지만 오늘 추경 시정연설에서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 보조 자료인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국회의원은 물론 시정연설을 지켜보는 국민들께 추경 예산안 제출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추경 예산을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는 새로운 형식과 시정연설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회와 국민을 향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회에서 추경 관련해 시정연설을 했는데 청와대 평가를 좀 들어봤습니다. 김농구 대표님, 오늘 시정연설은 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예.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지금까지 직선제의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먼저 국회에 찾아왔다. 53일 만에 딴 분들보다는 훨씬 이렇게 일찍 국회를 찾아왔다는 거하고 추가 경정안을 위해서는 시정연설 처음 한 대통령이다. 이런 부분을 들 수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금방 언급했지만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어쨌든 그 국회와 국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런 측면이 있으면서 지금 이제 그 인사 문제가 아주 전국에 경색돼 있잖아요. 그 경색된 거를 풀기 위해서 오늘 12일 날 그 국회를 방문해서 지금 시정연설도 하고 또 이렇게 여야 대표들도 만나고 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한 줄로만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지금 브리핑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좀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좀 추후의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이요. 직접 좀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치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국회를 존중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야당 의원들까지 직접 찾아가서 악수하는 모습도 봤었는데 뭐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간 이후에 국회와의 협치를 하겠다. 근데 이두화 의원님, 야당이 받아들일까요? 사실 야당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입장을 변경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대통령이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게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 명분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하는 게 또 처음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추경 그 예산안 제출하고 연설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임을 5월에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장 빨리 시정 연설을 하신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새해 예산안 제출하고 대통령들이 첫 해는 시정 연설을 정기국회에서 한 10월 24일쯤 그 전후로 보통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취임하고 10월 24일쯤 하시니까 한 8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대통령은 보통 이제 한 230, 40일 정도가 걸려서 처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 대통령은 5월 이제 10일 날 취임을 하시고 이제 이번에 오셨으니까 한 34일째 바로 연설을 하게 되신 거죠. 근데 보통은 그 예산안 정기 예산안 시정 연설도 매해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첫 해는 하시는데 보통은 다음에는 국무총리가 대독을 많이 하시죠. 근데 추경 예산안까지 와서 하신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추경 예산안이나 그 정기 국회에서 이제 그 예산안을 하고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는 거는 그만큼 국회를 존중한다. 국민의 대표로. 그런 걸 메시지로 주는 거죠. 국회의원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실은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인사 때문에 꼬여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최초로 가서 이렇게 한다.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건 국회를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로 만나서 결정적인 뭐 그게 있었겠습니까? 잠깐 만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예우를 갖추고 국회를 존중한다는 걸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국회에 다가간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글쎄요. 지금 청문회 전국을 뚫지 못하면 그 책임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글쎄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결정해 주실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지난주 이제 3주가량이 되고 있는 청문회 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난 주말 가까이 되면서 반등하는 그런 일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제 야당에서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지만 적어도 이 인사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게 문 대통령의 결정적인 흥결이 될 만큼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지지율만을 놓고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가서 또 추경의 어떤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국회를 찾아갔고 첫 문장의 시작이 국민 여러분께로 시작했지만 또 강조를 했던 말씀들이 함께 그리고 동료의식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치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실패다, 협치도 포기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모습이 글쎄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굳이 지금 뭐 물어보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 너무 강경하게 야권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게 비춰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봅니다. 보셨겠지만 노트북에다가 이제 이런 문구들을 적었어요. 대부분 이제 청문회 관련한 문구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많게는 90% 가까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전국이 경색되는 것의 탓을 혹시 야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늘이 어떤 날이냐고 하면은 김상조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의 마지노선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자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이 중에 뭐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야 국회 본회의로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 표결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지만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마지노선을 준 게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가 청문 보고서 국회에서 채택이 안 됐는데 임명을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120석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측면에서 국회 협조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고 협조를 얻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서 이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는 사실상 청문회 전국과 맞물려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으로서 이게 민생과 일자리 추경이기 때문에 대국민을 향한 설득의 과정이라고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말과 함께 오늘
시정연설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살짝 붙였던 것을 볼 수 있듯이 혹시나 야당에게 좀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준다고 하는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5대 원칙에 대해서 일부 이 5대 원칙을 공약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게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사과를 하고 한 발 후퇴하는 사실 모습을 좀 연출하기를 자유한국당 혹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바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29분 있었던 이 시정연설 과정에서는 사실 그와 같은 언급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이 대치된 이 국면들을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오늘 보여준 모습처럼 민심과 여론을 등에 업고 사실 좀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궁금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동훈 대표님 5개 부처의 장관을 아예 더 임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된 분이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그런데 5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어요. 이게 금방 이야기 속에서 사실 오늘 그 대통령에 의한 어떤 협치 모드가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겠냐 하고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5명의 그 장관 후보자를 갖다가 인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5명의 장관 후보자도 어떤 면에서는 다 그 문재인 사람들이다. 코드 인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물론 그분들이 각 부처에서 개혁을 담당할 어떤 개혁의 적임자라고 인선을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그 대선 캠프에서 다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떤 오늘이죠. 그러니까 협치 모드에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야 지금 정면 돌파다. 그럼 뭔가 그런 정면 돌파에 사인을 줬기 때문에 오늘 협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좀 이렇게 아까 말한 5대 원칙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또 야당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식화하지 않겠다 이런 예측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그 지도부와 회동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정연설에서는 딱 한 줄로서 조속히 국회 정상화하도록 국회 협력을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이야말로 여야 함께 국회와의 관계 또 국민들에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야기했던 협치는 필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보관을 내놨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정말 구체적으로 협치를 갖다가 야당과 국민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 방안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현재 이 전국을 끌어가는 그런 모드대로 계속 나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론조사가 굉장히 지금 이제 80%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 여론조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들 하는 모든 부분을 국민들이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야당의 어떤 한 당이 아니라 야 3당이 다들 반대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경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나누는 게 협치의 출발이다. 그래서 저는 협치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형식적으로 하면 할 필요도 없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협치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권력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인사 부분에 대한 권력도 야당과 함께 한다. 이런 마인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문제죠. 저렇게 먼저 다가가고 저런 형식적인 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어제 양 변호사님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또 흠결을 스스로 청와대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두고도 좀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 검증을 훨씬 더 엄격하게 더 까다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5대 원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들여다봤고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면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을 건데 대신에 또 이거를 지난번 강경화 후보자처럼 마치 우리는 이런 흠결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또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거는 또 한 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너무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식적인 브리핑이 끝나고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회 자리에서 맡깁니다 하고 사실 몫을 나눈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가 우리 이제 변호사니까 원고의 입장이라면 자 이제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청문회 이제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더하기 청문위원들이 밝혀낸 부분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이렇게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해명을 할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약간 좀 나눈 것 같고요. 추경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잠깐 더 보태자면 추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현재 인사에 관한 얘기를 아예 언급을 안 한 이유는
이제 나누는 것이 옳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추경과 인사 문제를 묶어서 아니면 인사 문제들 중에서 여러 후보들 중에 뭐 한 사람은 이거 빼고 한 사람은 누구는 받고 이런 식의 묶음을 가지고 하는 식으로는 협치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의 협치는 하지 않겠다. 물론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야당 대표들 만나신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또 언론에 알려져야 알겠지만 그 자리가 별도의 어떤 협치의 자리로 보고 저 자리는 분명히 내가 추경을 얘기하러 온 자리이기 때문에 추경을 얘기하겠다는 원칙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위장 전입이 또 있었고 이두하 의원님 글쎄요 조대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경력이 이게 조금 과거에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던 거거든요.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이제 낙마를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경찰청장의 경우에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그 당시 야권, 지금 이제 여권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지금 현재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가 그 당시에 이 부분 갖고 비판을 아주 많이 했었죠. 청문회 대상자조차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그건 경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주운전을 그 뒷수습, 그 뒤에 정리하는 대처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더 문제를 삼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음주운전을 한 개 맞으니 뭐 사과한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근데 그 출교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을 달래며 술을 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술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엄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고 그 상태를 알면서 그 어떤 위험이 일어날지를 알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거니까 이제 누리꾼들 중에서도 그건 정말 남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을 해서요 본인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선의의 피해자 정말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교통규칙을 잘 준수하는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여성분들이나 이제 그 음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훨씬 엄격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고는 없었다, 뭐 그죠? 인명사고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몇십 년 동안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누구는 뭐 너무나 깨끗하게 다 살 수는 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엔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또 이런 게 만약에 반복됐다 그런 게 혹시 나온다 이러면 아주 그게 심각한 문제로 되겠죠. 근데 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심각성, 반복성 뭐 이런 얘기 하셨죠, 그죠? 그런 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두하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철성 청장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었죠.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22일 저는 강원청 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양주 별내면 부근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제가 그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 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 워낙 크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김병민 교수, 지금 조국 교수, 지금 조국 수석이 지금 검증을 한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교수 시절에 애초에 청문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과거에 이제 진보 학자로서 썼던 여러 가지 칼럼이나 글이 지금 와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음주 단속을 총괄해야 되는 수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 경력이 다른 후보자들과의 경직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가 된 분이 논문 표절이 있다면 다른 후보들이 논문 표절과는 좀 경직이 다르겠죠. 그런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이제 5대 원칙에 왜 음주운전은 들어가지 않을까? 5대 원칙에 왜 성추행은 들어가지 않을까의 여부를 좀 따져본다라면은 이건 당연히 제외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5대 원칙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나와서 결국은 인사에서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미한 양의 음주의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0.1 혈중 알코올 농도면은 면허 취소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7년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10년밖에 채 되지 않은 상황의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신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좀 따져 물을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병민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음주운전은 위장전입보다는 훨씬 더하다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을 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이번에 장관 발표 전에 이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우려할 만한 이 결과가 나와서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청와대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거를.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면은 초기에 물망이 났던 분들이 그대로 다 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셀프 고백하면은 면죄부를 주는 거냐. 미리 고백만 한다면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이 박지원 전 장관도 전 대표도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본래 우리가 청와대 수석은 어떤 이 자기 사람들 개혁을 세게 나가고 그다음에 내각 인선은 좀 탕평체로 해서 좀 협치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 반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어제 발표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코드 인사다 할 정도로 어떤 문재인 사람들이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야기한 고위공직자 5대 비리 기준 뿐만 아니라 저 음주운전처럼 저런 부분도 이렇게 셀프 고백을 아니할 수 없었는데 저는 저 문제가 지금 이 청문회 전국을 빨리 이렇게 해서 새 내각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 꼬리를 잡는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과거에 그런 글을 썼다는 거는 기억을 하실 테고 물론 그걸 등가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통과시키면서도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인사 원칙이 좀 바뀌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한다라면 카메라까지 꺼가면서 이제 말씀은 못 하셨을 거고요. 그게 뭐 셀프 고백한다고 면죄부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켜놓고 얘기하면 또 뭐가 자랑이라고 더 그렇게 당당하게 카메라 켜놓고 얘기하냐고 또 어차피 야권에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이제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사실 추가 경정 예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조대엽 후보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 청문회 과정에 한 사람 나올 때마다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든 것을 우리도 다 열고 다 한꺼번에 다 해서 이게 될 분들이 있고 도저히 국민들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분이 있으면 빨리 걸러내야 속도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다 흠결이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 있는 분들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빨리 좀 받고 어떻게든지 이걸 가지고 좀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는 그런 취지에서도 모든 분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가능한 빨리 속도를 내서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또 해석도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 위장 전입과 음주운전 전력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무슨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이 또다시 일방적인 보여주기식의 쇼통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문희병들은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저도 방송 등에 출연하거나 논평을 내면 이 문희병들의 끔찍한 정도의 공격을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면 그것이 곧 진리요 길이고 정말로 청산 대상인 사람도 갑자기 천사표가 돼버리는 이런 현실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야당은 저런 입장이고 의원님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 상황이 좀 변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저희가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물론 국회를 존중해야 되고 이제 대의제 기관이니까 그렇지만 사실 야당 의원들이 지금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청문회 갖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할 만한 걸 한다. 대통령이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뭐 임명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적합도 내지는 그 지지율 이런 걸 봤을 때도 대통령한테 일정 부분 유리하다고 하는 거는 뭐 밀월 기간인 것도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뭐 스토리나 상징성, 명분 있는 사람을 아무리 뭐 코드 인사와 같이 보인다, 캠프 있는 사람을 발탁했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좀 더 그래 다른 사람들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지금 야당도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오셨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붙이고 있으면 비난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똑같이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붙일 만한 내용을 붙이는 건가 국민들이 봤을 때 야당 의원들한테 더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제 주변에 정말 보수적인 법조인들 있죠. 50대 초반 뭐 부장판사나 뭐 차장검사 이 또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 사람들은 뭘 잘했다고 지금 와서 비판하냐 이런 얘기를 그냥 절차를 중시하는 법조인들, 그것도 나이가 50대가 되면 보수적으로 되거든요, 보통. 안 그래도 법조인들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비판을 할 만한 걸 해도 이 내용이 메신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지금은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대통령께서 명심을 하셔야 될 거는 좀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게요.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취해서 도덕적 우월감을 뭐 지나치게 갖는다든가 이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갖고 이렇게 너무 협치를 안 하고 계속 밀고 나간다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선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여론이 대통령한테 현재 시점으로는 조금 유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민 씨, 차관 인사도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나쁜 사람이라는 노태강 국장이 차관으로 들어온 건데 그 인사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렇죠. 저기 있는 인사들을 쭉 면면을 보면 노태강 차관도 마찬가지, 뭐 윤석열 지검장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요. 박형철 반부캐 비서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찌 보면은 옳은 얘기를 했다가 좌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얻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게 됐을 경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코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에 중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인선된 인물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 뭔가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같은 행동들을 했던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기까지 현 정부에 늘 거침없고 불편한 수사들을 늘 해왔던 인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차관들이 인선된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고 중립적인 잣대를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옳은 소리를 할 때만이 사실 이 네 차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모든 코드를 함께 맞춰가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수석보좌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라. 그럴 때만이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네 분의 차관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미스터 쓴소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문재인 정부의 훌륭한 인사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를 꾸려나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급 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해서 그 어떤 정권이 들었으면은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부당하더라도 그 지시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 소신껏 어떤 공무원 활동을 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어떤 차관이나 이런 식으로 그 특별 중용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하나의 그 사인을 보냈다. 어쨌든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정말 지금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소신 있게 해나가라. 예.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을 발탁한 걸 보면 사실 그냥 코드 인사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장관은 그 개혁 인사를 발탁하고 일정 부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발탁한 건 맞지만 차관은 다 공무원 그렇죠. 출신들을 예. 발탁했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으니까 재집권에 성공한 첫 세력이구나 과연.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옛날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지만 이 동화도 보면 그게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오리한테는 구박을 받았지만 사실은 백조였다는 걸 이제 보여줄 그 사명감과 그다음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 하에서도 소신을 갖고 비판하는 걸로 백조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본인 예. 앞날에도 그렇고 정권의 성공에도 오히려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